크리스마스 거위 추적기,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틀 후 아침, 나는 셜록 홈즈를 방문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를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보라색 실내 가운을 입고 방금 전까지 심도 있게 읽고 있던 것이 분명한 아침 신문들을 구겨서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담배 파이프 거리가 놓여 있었다. 소파 옆에는 나무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의 직각 등받이에는 굉장히 허름하고 싸구려 티가 나는 펠트 모자가 걸려 있었다. 누군가 쓰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쾌한 모양이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었다. 모자가 걸린 의자의 좌석에는 돋보기와 집게가 놓여 있었다.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을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뭔가 일을 하고 있었군.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자네를 방해한 것 같군. 전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찾아낸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친구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군. 완벽하게 잡다한 건이거든. 그가 낡은 모자 쪽으로 엄지를 가리키면서 흔들었다. 저 모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 흥미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없지. 심지어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의 안락 의자에 앉아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타고 있는 벽난로 앞에 손을 대고 녹였다. 거리에는 차가운 성해가 내려앉았고 창문에는 두꺼운 얼음판이 생겨난 날씨였다. 내 생각에는 말야, 내가 말을 시작했다. 아주 평범한 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군. 이 모자가 자네를 인도해서 어떤 수수께끼의 해결책을 찾거나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범죄 이야기가 아니야. 셜록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사방 몇 킬로미터 안의 좁은 공간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닥거리면서 돌아다니게 놔두면 벌어지기 마련인 사소한 별난 사건들 중 하나가 벌어진 것뿐이지. 인간들의 군상이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작용과 반작용들 중에는 예측 가능한 모든 사건들의 조합이 무한히 존재하기 마련이지. 그러니 작고 사소한 문제가 범죄는 아니더라도 충격적이고 기이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 아, 그런 이야기군. 내가 대답했다. 내가 수첩에 적어놓은 이야기들 중 6개는 법적인 측면에서 범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지. 정확히 바로 그 말이야. 지금 자네가 암시하는 것은 이렌느 아들러의 서류를 찾았던 사건과 메리 서덜랜드 부인의 특이한 사건, 그리고 뒤틀린 입술을 가진 남자의 사건이겠군. 좋아, 이번 소소한 문제 역시 그런 작고 순진무구한 류의 사건에 귀속되리라 확신하고 있어. 수위인 피터슨 씨를 알지? 알지. 이 전리품은 그의 것이야. 아, 그 사람의 모자라는 이야긴가? 아니야. 그가 이 모자를 찾아왔어. 원래 주인은 몰라. 그리고 자네에게 하나만 부탁하자고. 이 모자를 구겨진 중산모로 보지 말고 지적인 문제의 일환으로 봐줘. 우선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것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도착했어. 상당히 통통한 거위 한 마리와 함께 나에게 왔지. 물론 그 거위는 지금 이 시간에는 피터슨의 부엌에서 구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주어진 사실은 이거야. 크리스마스 아침 4시, 피터슨이, 그래,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지.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토트넘 코트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지. 그의 앞으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키가 큰 남자가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었어. 그는 어깨 위에 하얀 거위를 쥐고 있었어. 그가 구찌 가의 모퉁이에 도착했을 즈음 그 낯선 남자와 동네 불량배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 불량배가 그 남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고 그는 지팡이를 들어올려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 그가 머리 위로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등 뒤 가게의 창문을 깨뜨렸어. 피터슨은 앞으로 돌진해서 불량배로부터 그 낯선 남자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상점 창문을 깬 것에 놀란 상태였는데 거기에
경찰관 제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거위를 떨어뜨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금세 토트넘 코트 뒤쪽에 깔린 작은 거리들의 계곡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피터슨의 모습을 본 불량배도 도망쳤지. 그래서 그에게 남겨진 것은 싸움이 벌어졌던 현장뿐이었어. 그리고 그의 전리품은 이 구겨진 모자와 크리스마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거위 한 마리였던 것이지. 그럼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줬겠지. 아, 내 사랑하는 친구.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어. 거위의 왼쪽 다리에 묶인 작은 쪽지에는 헨리 베이커 씨의 부인 앞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모자, 테두리에는 H, D라는 약자가 새겨져 있었어. 하지만 이 도시 안에서 베이커 씨만 해도 수천 명이 넘을 거고 헨리 베이커라는 사람은 아마도 수백 명이 넘을 거야. 그들 중 누군가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것은 쉽지 않아. 좋아, 그러면 피터슨은 어떻게 했지?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는 거위하고 모자를 모두 가지고 나에게 왔어. 그는 내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온 것이지.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보관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요즘 성해가 살짝 내릴 정도로 차가운 날씨지만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거위를 바로 먹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원래 거위를 찾았던 그 친구가 가지고 가서 거위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어. 나는 모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만찬에 사용할 음식 재료를 잃어버린 남자를 찾기로 했어. 그가 신문에 그것들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지는 않았나? 아니, 전혀. 그렇다면 자네는 그의 신원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지. 그의 모자만 가지고서? 그래, 바로 정확히 그렇지. 하지만 지금 자네는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낡고 구겨진 모자로부터 뭘 추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내 돋보기가 있어. 자네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겠지. 이런 모자를 착용한 사람의 신원이나 개성에 관해서 자네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나는 그 허름한 물체를 손에 쥐고 약간 조바심을 내면서 자세히 살폈다. 일반적인 동금 모양을 가진 매우 평범한 모자였다. 그러나 쓰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했다. 테두리는 예전에는 붉은 비단이었던 것 같지만 상당히 발에서 회색조를 띠고 있었다. 제조자의 이름을 없었다. 그리고 홈즈가 말했던 것처럼 한쪽 구석에 H, D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보정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끈은 없었다. 모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더러웠으며 여러 개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잉크를 발라서 색이 바랜 테두리를 가리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였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것을 다시 친구에게 건네며 말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왓슨, 자네는 모든 것을 본 거야. 하지만 자네는 지금 본 것을 가지고 추리를 하는데 실패한 거야. 자네는 추론을 전개하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편이야. 그렇다면 자네는 이 모자로부터 무엇을 추리해낼 수 있는지 말해줘. 부탁이야. 그가 모자를 집어들더니 꿰뚫어 보는 듯 조사하는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눈빛이었다. 아마도 가능했던 것보다 많은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우선 몇 가지는 굉장히 명료하게 추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몇 가지는 상당히 강한 가능성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고, 이 모자를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소유자가 상당히 지적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적어도 최근 3년 동안 그는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불운한 나날들을 겪고 있지. 한때 그는 상당히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는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후퇴를 하고 있어. 그의 부유함이 퇴락하기 시작한 사실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뭔가 사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아마도 술이 그에게 나쁜 영향을 발휘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왜 그의 아내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아, 세상에나, 홈즈.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어. 그가 나의 항의를 무시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는 앉아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 중년이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 그리고 반백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최근 5일 안에 이발을 했지. 이발을 한 다음에는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라임 크림을 사용했군. 그의 모자로부터 추리해낼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은 대충 이 정도군. 아, 그리고 그의 집에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낮아.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이 맞지, 홈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으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아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할 수 없이 멍청하다는 것이 확실하군. 하지만 지금 자네 이야기를 하나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고백해야겠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네는 이 모자의 주인이 지적이라는 것을 알았지? 대답 대신 그가 모자를 자신의 머리에 눌러 썼다. 그 모자는 이마 바로 위를 덮은 다음 그의 콧등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그건 바로 머리의 입체 용적의 문제야. 그가 말했다. 이렇게 커다란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가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의미지. 그렇다면 그의 부유함이 퇴락했다는 것은 이 모자는 3년 정도 된 거야.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고 안쪽으로 가면서 평평해지는 챙은 그 즈음 유행하기 시작했거든. 게다가 이것은 최상의 품질을 가진 모자야. 섬세하게 바느질된 비단 테두리를 봐. 그리고 안감은 아주 고급 재질이지. 3년 전 이 정도로 비싼 모자를 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 이후로 새 모자를 사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의미지. 아, 그래. 그건 명료하고 확실하군. 하지만 과거의 통찰력과 현재의 도덕적 퇴보는 어떤가? 셜록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통찰력이 있지. 그가 손가락으로 작고 둥근 구멍을 가리켰다. 모자 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었다. 모자를 팔면서 이런 구멍을 뚫어서 주지는 않아. 만약 이 모자 주인이 주문을 하면서 이 구멍을 뚫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 그는 일정한 수준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바람이 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 끈이 끊어졌지만 굳이 그것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는 예전보다는 못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격적 나약함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반면에 그는 여기 비단 위에 생긴 얼룩을 숨기려고 잉크를 사용했어. 그것은 그가 자존심을 완벽하게 잃은 것은 아니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지. 자네 추리는 정말로 설득력이 있군. 그리고 다른 추리들, 즉 그가 중년의 나이이고 그의 머리카락이 반백이고 그가 최근에 이발을 했으며 그가 라임 크림을 쓴다는 것은 안감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지. 돋보기로 보면 아주 많은 양의 머리카락 끝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은 모두 이발사의 날카로운 가위로 말끔하게 잘린 조각들이야. 그리고 이발을 한 다음 머리카락들이 모두 안감에 붙어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고 라임 크림 냄새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여기 좀 봐. 이 먼지는 거리에서 휘날리는 모래, 알갱이 같은 회색 먼지가 아니고 집 안에서 발생하는 솜털 같은 갈색 먼지야. 그러면 이 모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안쪽에 습기로 손상된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모자를 쓴 사람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하지만 그의 아내 말야. 그녀가 최근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 모자는 최근 몇 주 동안 먼지를 턴 흔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자네를 볼 때 말야. 내 친구 왓슨, 자네 모자 위에 몇 주 동안 쌓인 먼지가 앉아 있는데도 자네의 아내가 그 상태로 자네가 외출하는 것을 그냥 놔뒀다면 나로서는 자네가 아내의 사랑을 잃어가는 불운을 겪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어쩌면 총각일지도 모르지. 아냐, 그는 아내에게
평화의 휴전 선물로 주려고 거위를 가지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 그 거위 다리에 묶여 있던 쪽지의 내용을 생각해봐. 자네는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군. 하지만 도대체 자네는 그의 집에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추리해냈지? 양초 얼룩이 하나, 아니 2개 정도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어. 하지만 5개 이상이 눈에 띈다면 그 사람은 불타는 양초와 자주 접촉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지. 아마도 이 사람은 어두운 밤에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양초를 들고 있었을 거야. 어쨌든 여기 가스등에서 나오는 얼룩이나 탄 자국 같은 것이 없어. 이제 만족했나?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군.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네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 이 건에 있어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없고 거위를 잃은 것 말고는 누구도 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 어떤 점에서는 자네 힘과 지성의 낭비라고도 보이는군. 셜록 홈즈가 뭔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방문이 날아갈 듯 젖혀졌고 피터슨 씨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뺨이 흥분으로 벌게진 상태였고 그의 얼굴은 충격의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것이었다. 거위요, 홈즈 씨, 그 거위 말이에요. 선생님. 그가 숨을 헐떡거렸다. 아, 뭐라고요? 그게 뭐요? 설마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부엌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라도 했나요? 홈즈가 소파 위에서 몸을 옆으로 틀어서 그 사람의 흥분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걸 좀 봐요. 우리 아내가 거위 뱃속에서 찾아낸 것을 보라고요. 그가 손을 앞으로 뻗었고 그의 손바닥 한가운데에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푸른 보석이 놓여 있었다. 콩알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만 엄청나게 높은 순도와 광채를 가진 보석이었다. 그래서 그의 손바닥의 어두운 허공 속에서 전기 불꽃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셜록 홈즈가 몸을 바로 세우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나. 피터슨 씨. 그가 말했다. 정말 보물을 찾아냈군요. 아마도 지금 당신이 뭘 찾은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선생님. 값비싼 보석이죠. 유리도 자를 수 있는 물건이죠. 유리가 마치 석고덩이처럼 잘려나가죠. 이건 그냥 값비싼 보석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값비싼 보석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거예요. 설마 모르카 공작 부인의 푸른 석류석은 아니겠지. 내가 소리쳤다. 정확히 그렇지. 최근 타임즈지에서 이것을 찾는 광고를 매일 읽었으니 이것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는 없거든. 이 보석은 절대적으로 특별한 보석이야. 이것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파운드가 걸렸거든. 그렇지만 그 금액이면 실제 시장 가격의 20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할 거야. 1000파운드라고요? 이게 무슨 주님의 조화인가요? 수위가 펄쩍 뛰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건 보상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작 부인이 이 보석을 되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산과 슬픈 이별을 해야 한다는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죠.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보석은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사라졌어. 내가 말했다. 그래, 정확히 그렇지. 5일 전이었던 12월 22일에 그 사건이 일어났지. 배관공인 존 호너가 그 보석을 공작 부인의 보석함에서 훔쳐간 혐의로 체포되었어. 그리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순회 재판에 회부되었지. 여기 신문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지. 그가 수북하게 쌓인 신문들 사이를 뒤지면서 날짜를 훑어보더니 마침내 신문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접어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의 보석절도 사건. 존 호너, 26세의 배관공이 22번 순회 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모르카 공작 부인의 보석함으로부터 푸른 석류석이라고 알려진 보석을 훔친 혐의이다. 호텔의 총 지배인 제임스 라이더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한 날 그는 호너에게 모르카 공작 부인의 응접시를 보여줬다.
그 방 벽난로에 두 번째 창살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너가 그것을 다시 붙일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그 방 안에서 호너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다른 사람의 호출로 호너를 혼자 놔두고 방에서 나왔다. 그 방에 다시 돌아온 순간 호너는 사라진 상태였고 서랍장을 억지로 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모로코식 상자가 비어진 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나중에 진술된 바에 따르면 그 모로코식 상자는 공작 부인이 주로 보석을 보관하던 것이었다. 라이더가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호너는 그날 저녁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방에서도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작 부인의 하녀인 캐서린 쿠삭은 라이더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앞서 증언된 바와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 것을 목격했다. 브래드 스트리트 형사 역시 호너의 체포와 관련해서 공식 증언을 했다. 호너는 미친 듯이 체포에 저항했고 가장 강력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절도 사건에 대한 증거와 결합되어 불리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고 검사 측에서는 그가 체포 시 저항한 것을 약식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건은 순회 재판으로 회부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준 호너는 검사의 최종 결론을 듣고 기절했으며 법정에서 실려나갔다. 경찰과 법정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군. 홈즈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옆으로 던졌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거야. 한쪽 끝에는 보석함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토트넘 코트의 거위의 뱃속이 놓여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이한 양쪽 끝을 이어서 어떤 사건들의 연속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겠군. 이제 보이나, 왓슨. 갑자기 우리의 사소한 추리 놀이가 순수하고 유치한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이겠지. 여기 보석이 있어. 이 보석은 거위로부터 나왔고 그 거위는 헨리 베이커 씨가 떨어뜨린 것이지. 그 사람은 아주 허름한 모자의 주인이고 아까 내가 묘사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주 진지한 자세로 이 신사를 찾아서 그가 이 작은 수수께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만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제일 먼저 시도해봐야 해. 그것은 모든 저녁 신문에 광고를 내는 방법이지. 만약에 이 방법이 실패하면 우리에게는 시도해볼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하지. 광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건가? 나에게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줘. 그래, 저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써보자고. 구찌 가의 모퉁이에서 거위와 검은 펠트 모자를 발견함.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아갈 것. 주소는 베이커가 221비번지임. 좋아. 하지만 과연 그가 이것에 반응할까? 당연히 그는 신문을 주시하고 있겠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번에 잃어버린 것들이 상당히 값진 것들이니까. 우연히 가게의 창문을 깨버린 데다가 제복을 입은 피터슨이 다가오는 것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달아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못했겠지. 하지만 지금이라면 그는 거위를 바닥에 버리고 도망친 자신의 본능을 크게 원망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광고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가 광고를 볼 확률도 높아져.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여기 있어요. 피터슨, 신문사 광고를 하는 회사로 달려가요. 그리고 저녁 신문 몇 군데에 실어달라고 요청해요. 어느 신문 말입니까? 선생님. 글로브, 스타, 홀몰, 세인트 제임스 가젯, 이브닝 뉴스, 스탠다드, 에코, 그리고 다른 어떤 신문사든 생각나는 것은 모두 다요.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보석은요? 그래요. 이 보석은 내가 보관하죠. 고마워요. 그리고 피터슨, 광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위를 한 마리 사와서 여기에 두고 가요. 당신네 식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위를 대신해서 그 신사에게 줄 거위가 있어야 하니까요. 수위가 떠난 후 홈즈가 그 보석을 집어 올려 불빛에 비춰 보았다. 정말 대단한 물건이군. 그가 말했다. 반짝이면서
광채를 뿜어내는 것을 봐. 그러니 이것이 범죄의 핵심이자 초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 사실 모든 보석이 그렇지. 보석은 악마의 애완견을 만드는 미끼야. 보다 크고 보다 오래된 보석일수록 그 깎인 단면 하나하나가 피에 젖은 행동을 상징하지. 이 보석은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어. 이건 남부 중국의 아모이 강가둑에서 발견되었어. 이것은 훌륭한 석류석의 모든 특질을 다 가지고 있지. 하지만 색상은 루비 같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지. 상당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석에는 이미 사악한 역사가 묻어 있어. 2건의 살인 사건, 1건의 황산 투척 사건, 1건의 자살, 그리고 여러 번의 절도 사건이 20g짜리 결정화된 석탄 덩어리 때문에 일어났어. 이토록 예쁜 장난감이 단두대와 감옥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이제 나는 이것은 금고에 넣고 공작 부인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보낼 거야. 자네 생각에는 호너라는 사람이 결백하다고 보나? 나로서는 모르지. 그래,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헨리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헨리 베이커가 결백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 그는 자신의 거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거야. 아마 그 거위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보석보다는 가치가 덜했을 테니까.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의 광고에 대한 응답이 오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단순한 시험을 해볼 생각이야. 그렇다면 자네는 응답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나는 내 직업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어. 하지만 자네가 광고에서 언급한 시각에 여기로 다시 오겠어. 왜냐하면 나는 이 비비꼬인 사건의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싶거든.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나는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지. 그리고 아마도 오늘 저녁은 맷도 요새일 거야. 어쨌든 최근의 사건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허드슨 부인에게 그 새의 뱃속을 살펴보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 그리고 나는 여러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베이커가에 서 있게 된 것은 6시 30분이 약간 지난 시각이었다. 홈즈의 집으로 가는 사이 키가 큰 남자가 스코틀랜드식 모자를 쓰고 턱 아래까지 외투를 끌어올린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홈즈의 집 현관문 옆 등불이 만든 반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내가 홈즈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우리는 같이 홈즈의 방으로 올라갔다. 헨리 베이커 씨가 맞으시죠? 홈즈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물었다. 그는 굉장히 쉽게 가장할 수 있는 매우 관대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방문자를 맞았다. 저기 벽난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베이커 씨. 추운 밤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몸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잘 맞는 체질이신 것 같군요. 아, 왓슨. 그래 잘 왔어. 정말 정확한 시각에 왔군. 이것이 당신 모자인가요? 베이커 씨? 그래요, 선생님. 의심할 여지 없이 내 모자예요. 그는 덩치가 큰 남자로 둥근 육중한 어깨에 커다란 머리, 지적으로 보이는 넓은 얼굴, 그리고 바느색과 갈색이 뒤섞인 뾰족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코와 뺨에는 붉은 기운이 살짝 감돌았고 그가 뻗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모습 덕분에 나는 홈즈가 그에 대해서 추리한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칙칙한 외투는 앞쪽 끝까지 단추가 잠겨 있었고 칼라는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 그의 호리호리한 손목이 소매 밖으로 나왔는데 소매 끝에는 커프나 장식품은 없었다. 그가 느린 스타카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단어를 고르면서 말하는 그는 전형적인 지식인과 같은 인상을 줬다. 다만 그는 행운의 여신의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가 이 물건들을 지난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죠.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신문에 광고를 내서 자신의 주소를 알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이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광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럽군요.
우리의 방문자가 부끄러운 듯한 분위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동전 몇 개가 요즘 나에게는 풍족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예전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죠. 그가 덧붙였다. 나를 습격했던 불량배 무리가 모자와 거위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서 희망도 없는 곳에 돈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 그렇군요. 당연하죠. 어쨌든 거위에 관해서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먹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방문자가 흥분과 놀라움에 차서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먹지 않았다고 해도 그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쪽 선반에 있는 다른 거위라면 당신이 의도하는 바에 부합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저 거위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거의 비슷한 무게이고 완벽하게 신선해요. 아, 분명 그렇죠. 분명 그래요. 베이커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당연히도 우리는 아직도 당신 거위의 다리와 깃털, 내장 같은 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원한다면 그 남자가 진심 어린 기쁨이 흠뻑 묻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그것들은 내 모험의 유물로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내가 최근까지 알아왔던 그 동물의 일부가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아니, 필요 없어요. 선생님,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쪽 선반 위에 놓인 훌륭한 거위에게 내 관심을 집중하고 싶군요. 셜록 홈즈가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살짝 으쓱거리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저기 당신 모자가 있습니다. 저기 선반의 거위도 당신 것이고요. 그가 말했다. 어쨌든 당신이 원래 거위를 어디에서 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친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기른 거위는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아, 물론이죠. 선생님. 베이커 씨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새로 얻게 된 소유물을 자신의 팔 아래에 끼는 중이었다. 대형 박물관 근처에 알파바라는 술집이 있는데 제 친구들 몇몇이 그곳에서 저녁을 보내곤 하죠. 물론 낮 동안에 우리는 박물관에서 일하고요. 이번 해에는 윈디게이트라는 그 술집 주인이 개주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거위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매주 몇 펜스 정도를 갯돈으로 부으면 크리스마스 때 거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해에 나는 빠지지 않고 갯돈을 부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식 모자는 내 머리에는 잘 맞지도 않고 내 나이나 품위에도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격식을 갖춘 태도로 그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다. 그리고 방을 나가서 자신의 갈 길을 갔다. 이것으로 헨리 베이커 씨와의 일은 끝이 났군. 홈즈가 방문자가 나간 방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확실해. 자네 배가 고픈가? 왓슨, 특별히 배가 고픈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저녁 식사 대신에 간단한 야식을 즐기자고 제안하고 싶군. 그러면서 아직도 단서가 따끈따끈할 때 그것을 계속 추적해보자고. 좋아, 그렇게 하자고. 매우 스산한 날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얼스터 외투를 입고 목 주위에는 목도리를 둘렀다. 바깥으로 나가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김이 연기 속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수없이 많은 권총이 총을 쏘는 듯 보였다.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청량하면서 크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병원들이 많은 지역을 거치고 윈폴가, 할리가, 그리고 위그모어가를 거쳐서 옥스포드 가까지 걸어갔다. 약 15분 후 우리는 알파바가 있는 블룸스베리가에 도착했다. 그 술집은 홀본 지역까지 이어지는 거리들 중 하나의 구석에 있는 대중적인 술집이었다. 홈즈가 은밀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그스레한 얼굴을 가지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당신네 거위만큼이나 품질이 좋다면 이 맥주들도 훌륭하겠죠. 그가 말했다. 거위라고요? 술집 주인은 약간 놀란 듯 보였다. 그래요. 나는 약 30분 전에 헨리 베이커 씨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네 거위계에 참여했던 사람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거위들은 우리가 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누구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나는 코벤트 가든에 있는 도매상한테서 24마리를 샀죠. 그래요? 나도 그쪽 가게를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도매상이었나요? 브레킨리치가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군요. 아, 잔을 들어서 건배하죠. 당신의 건강과 이 가게의 번창을 위해서 건배하죠.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브레킨리치를 찾아야겠군. 그가 외투 단추를 턱 아래까지 여미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싸늘한 공기 속으로 나왔다. 기억해. 왓슨, 비록 한쪽 끝에는 크리스마스 거위라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 있지만 다른 끝에는 적어도 7년형은 언도받게 되는 사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그 사람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는 그날로 감옥에 가게 되겠지. 물론 우리의 조사 결과가 그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경찰이 놓친 단서의 고리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지금 우리 손 안에 놓인 것은 상당히 특별한 기회야. 그러니 정말 막다른 곳까지 이 단서를 쫓아가야 돼. 남쪽을 바라봐. 그래, 이제 전진하자고. 우리는 홀본가를 가로지른 다음 엔델가 끝까지 갔다. 그리고 코벤트 가든 시장의 지저분하고 꼬불꼬불한 골목들을 통과했다. 가장 큰 노점들 중 하나의 간판에 브레킨리치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말처럼 생긴 사람이었는데 날카로운 얼굴 위로 잘 다듬은 굴의 나룻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소년 하나와 함께 가게 문을 닫는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싸늘한 밤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질문을 던지는 눈빛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았다. 거위가 모두 팔렸군요. 알겠어요. 홈즈가 텅 빈 대리석 선반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내일 오전 5시에 다시 오시오. 아,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 가스등을 켜고 장사하는 노점들이 몇 개 있소이다. 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추천받았어요. 누구 추천이요? 알파 바의 주인이요. 아, 그렇군요.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거의 몇 마리를 보내긴 했지. 정말로 훌륭한 거위들이었죠. 이제 그 거위들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놀랍게도 그 질문이 가게 주인에게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선생. 그가 머리를 옆으로 꼬고 양손을 허리에 대고 사납게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요? 그냥 속셈을 말하라고. 지금 당장. 아, 별것 없어요. 지금 이 질문이 다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알파바에 공급한 거위를 어디에서 구했냐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내 입을 열게 만들 수는 없지. 적어도 당분간은. 아, 정말로 별것 아닌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사소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그 이유가 오히려 궁금하군요. 열을 낸다고? 만약에 그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나만큼 문제를 겪었다면 선생도 나처럼 열을 낼 거요. 훌륭한 상품에 대해서 적당한 돈을 지불했다면 그것으로 모든 일은 끝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하지만 이후에도 질문이 쏟아지더구만. 그 거위들은 어디로 갔지? 당신은 누구한테 그 거위들을 판 거지? 그리고 그 거위를 팔고 뭘 받은 거지? 이런 질문들 말이야.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 세상에 그 거위들 외에는 다른 거위들은 없는 줄 알겠더군. 그 거위 몇 마리 가지고 온갖 소동을 벌이고 말야. 아,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 당신에게 그 거위들에 대해서 캐물은 사람들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홈즈가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겠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렇지만 나는 가축이나 고기에 관해서라면 내가 제시한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이죠. 사실 나는 내가 먹은 그 거위가 시골에서 풀어놓고 키운 것이라는데 5파운드를 걸었어요. 뭐, 그렇다면 당신은 그 5파운드를 포기해야겠구려. 그 거위들은 도시에서 기른 것들이었소. 가게 주인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런 종류의 맛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당신 말은 당신이 나보다 쇠고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거요. 나는 꼬마였을 때부터 쇠고기 장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말하지. 알파바로 간 모든 거위들은 도시에서 기른 것이라고. 당신은 나를 설득해서 그 말을 믿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기를 하겠소? 아, 그건 너무 불공평하죠. 내가 그냥 당신의 돈을 빼앗는 것이니까요. 나는 내가 맞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하지만 여기 10파운드를 걸죠.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가게 주인이 음침한 목소리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장부를 가져와라, 빌. 그가 말했다.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작고 얇은 공책 하나와 기름종이로 뒷면을 장식한 커다란 공책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천막 끝에 걸려 흔들리는 등불 아래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좋아, 이제 잘난 척하는 양반, 보시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아까 나는 이제 가게에는 거위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가게 문을 닫기도 전에 거위 한 마리가 제 발로 나를 찾아왔구만. 여기 이 작은 공책을 보시오. 그래서요? 여기 적힌 것은 내가 거위를 사들인 사람들의 목록이지. 여기 보이시나?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적힌 것은 시골의 공급자들이고 그 사람들 이름 옆에는 그들의 거래 기록이 있지. 거래 기록은 저기 큰 공책에 적혀 있고 이제 보시오. 붉은색으로 적힌 다른 부분이 보이시나? 그건 도시의 공급자들 목록이지. 세 번째 이름을 보라고. 그리고 그 글자를 읽어보시오. 오크쇼트 부인, 브릭스톤가, 117번지. 거래, 기록번호 249. 홈즈가 크게 읽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커다란 거래, 기록장을 펼쳐보시오. 홈즈가 그 숫자가 가리키는 부분을 펼쳤다. 여기 있군요. 오크쇼트 부인, 크릭스턴가, 117번지. 달걀 및 가금류 공급자. 좋아. 그럼 마지막 거래 기록에 뭐라고 쓰여 있소이까? 12월 22일, 거위 24마리, 7실링 6쿼터 파딩. 그렇지. 거기가 맞군. 그리고 그 밑에는 알파바, 윈디게이트 씨에게 판매. 12실링. 그래, 이제 나한테 말 좀 해보시지. 셜록 홈즈는 정말로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10파운드를 꺼내서 가게 대리석 선반 위에 던졌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난 사람의 분위기였다. 몇 미터를 걸어간 후 그가 가로등 아래에서 멈췄다. 그리고 정말로 즐겁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에게만 있는 소리 없는 숨죽인 웃음이었다. 저렇게 말끔하게 불에 나룻을 기르고 있고 주머니 위쪽으로 분홍색 복권용지가 삐져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항상 내기를 벌여서 그를 끌어들일 수 있지. 그가 말했다. 만약 내가 100파운드 지폐를 그 사람 앞에 꺼내 놓았다고 해도 이번처럼 내기를 걸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는 없었을 거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아. 왓슨, 아무래도 내 판단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모험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오늘 밤 이오크쇼트 부인의 집을 방문하느냐 아니면 내일의 모험을 위해서 남겨놓느냐일 것 같군. 저 거위 도매상이 말한 바에 따르면 우리 말고도 이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이 있는 것은 확실해.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내 생각에는 홈즈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왁자지껄한 큰 소리가 나면서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그 소리는 우리가 방금 전에 떠난 노점에서 나온 소리였다. 고개를 돌려보자
쥐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노점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 노점 천막의 꼭대기에 매달린 등불이 흔들거리면서 노란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거위 도매상인 브레킨리치는 자신의 노점 문 앞에 서서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도매상은 그 작은 남자를 노려보면서 외쳤다. 이제 당신 거위하고 당신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 그가 외쳤다. 이제 당신들 모두 지옥으로 꺼졌으면 좋겠군.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와서 그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면 당신한테 개를 풀겠어. 뭔가를 말하고 싶으면 오크쇼트 부인을 여기로 데려와. 그러면 나는 그녀하고 말을 할 테니까. 하지만 당신이 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서 거위를 한 마리라도 샀나? 아니, 하지만 거위 중 한 마리는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작은 남자가 우는 듯한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그래, 그렇다면 오크쇼크 부인한테 말하라고. 당신한테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프러시아 왕한테나 가보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 이야기는 지겹게 들었어.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가 거칠게 앞으로 돌진했고 그 낯선 남자가 어둠 속으로 황급하게 도망쳤다. 아, 저 사람 덕분에 우리는 브릭스톤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겠군. 홈즈가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나를 따라와. 그를 따라가서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붐비는 노점들 사이를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무리 사이를 헤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다. 내 친구가 서둘러 그 작은 남자의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놀라서 뛰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가스등 아래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종류의 색상이 빠져나간 듯 보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뭘 원하는 거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실례합니다. 홈즈가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당신이 저쪽 거위 가게 주인에게 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마도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은 셜록 홈즈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오크쇼트 부인이 판매한 거위들을 추적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브릭스톤 가의 부인이요. 그녀가 거위들을 브레킨리치에게 팔았고 그는 다시 그것들을 알파바의 윈디게이트에게 팔았죠.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은 거위계 개원들에게 거위를 나눠줬고요. 헨리 베이커 씨라는 사람이 그들 중 하나였죠. 아,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맞군요. 그 작은 남자가 손을 뻗으면서 홈즈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죠. 셜록 홈즈가 지나가던 사륜 마차를 불러 세웠다.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닥치는 시장 한복판보다는 좀 더 안락한 실내로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가 제안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지금 제 도움을 받겠다고 하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이름은 존 로빈슨이에요. 그가 옆을 힐끗거리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진짜 이름 말입니다. 홈즈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냥 가명을 쓰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색하거든요. 그 낯선 남자의 하얀 뺨 위로 붉은 기운이 퍼져나갔다. 아,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내 진짜 이름은 제임스 라이더예요. 아, 그렇군요. 코스모폴리탄 호텔의 총 지배인이시군요. 아, 이제 마차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잠시 후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절반 속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다른 절반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뜻밖의 횡재의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절망적인 재앙의 앞부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남자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그가 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30분 후 우리는 다시 베이커 가의 홈즈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차를 타고 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방문자의 높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그가 손을 마주 비비면서 내는 소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홈즈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쾌활하게 외쳤다. 따뜻한 벽난로 불이 이런 날씨에는 정말 시의적절하게 보이는군요. 지금 당신은 조금 추워 보이는군요. 라이더 씨, 저기 안락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작은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은 그 거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내 생각입니다만 바로 그 거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아마도 내가 짐작하기로는 당신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단 한 마리의 거위예요. 그렇죠. 하얀색이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위요. 라이더가 격한 감정에 몸을 떨었다. 아, 선생님, 그가 외쳤다. 도대체 그 거위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 거위는 여기로 왔어요. 여기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말로 놀라운 거위였죠. 당신이 그 거위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나로서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그것이 죽은 다음에 알을 낳았는데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는 푸른 알을 낳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죠. 나는 그것을 내 수집품에 포함시켰어요. 우리의 방문자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움직이더니 오른손으로 벽난로 가장자리를 잡았다. 홈즈가 금고를 열고 그 푸른 석류석을 들어 올렸다. 다면체의 보석이 별처럼 빛났다. 차갑고 휘황찬란한 광채가 뾰족뾰족한 면을 타고 흘러나왔다. 라이더는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고 외칠지 결정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이제 놀이는 끝났어요. 라이더 씨.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질 테니까.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의자에 앉게 해. 그는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나지 못했군. 그리고 브랜디 한 잔을 좀 따라줘. 그래. 이제야 겨우 사람처럼 보이는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군. 너무 나약해. 잠시 동안 그는 몸을 너무 심하게 떤 나머지 거의 쓰러질 듯 보였다. 그리고 브랜디를 마시자 그의 뺨에 옅은 색조가 다시 돌아왔다. 그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추적해온 사람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결고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수준의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말해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도 이 보석, 그러니까 모르카 공작 부인의 푸른 보석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 보석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은 캐서린 쿠삭이었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그녀는 공작 부인의 개인 하녀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횡재에 대한 유혹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컸겠죠. 그 전까지는 훨씬 괜찮은 인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당신은 범죄를 위해서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는 그다지 꼼꼼하지 못했어요. 라이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로 사악한 성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체포된 호너라는 배관공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보석이 없어지면 그에게 모든 의심이 쏠릴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한 것일까요? 당신은 공작 부인의 방 안 벽난로를 망가뜨렸어요. 아,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캐서린 쿠삭과 함께 저질렀겠죠. 그리고 배관공을 불러오게 했고 그 다음 그가 나간 다음 보석함을 뒤졌죠.
그리고 보석이 없어졌다고 외치고 그 불운한 사람이 체포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저지른 짓은 라이더가 갑자기 양탄자 위로 몸을 던지더니 내 친구의 무릎을 잡았다. 제발 신께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가 말을 하면서 경련을 일으켰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줘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질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을게요. 맹세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게요. 하지만 제발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지는 말아줘요. 제발 주님의 자비를 생각해줘요. 다시 의자로 가서 앉아요. 셜록 홈즈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이야 이렇게 몸을 떨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호너 생각은 하지도 않는군요. 도망칠게요. 홈즈 씨, 이 나라를 떠날게요. 선생님, 그러면 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더 해보죠. 하지만 우선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요. 어떻게 그 보석이 거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거위는 시장으로 팔려나간 거죠?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그래야만 당신은 최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라이더가 갈라진 입술을 혀로 핥았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대로 말할게요. 그가 말했다. 호너가 체포된 뒤 내 생각에는 그 즉시 보석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경찰이 내 몸과 방을 수색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 안에서는 안전하게 보석을 보관할 장소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누나의 집으로 갔죠. 그녀는 오크쇼트라는 이름의 사람과 결혼을 했고 브릭스톤 가에 살고 있어요. 누나는 집안에서 닭과 오리, 거위 같은 것을 키워서 시장에 파는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 근처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관 아니면 탐정처럼 보이더군요. 굉장히 추운 밤이었지만 브릭스톤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얼굴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누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창백한지도 물었고요. 하지만 나는 호텔에서 보석절도 사건이 일어나서 기분이 나빠진 것이라고 둘러댔죠. 나는 뒤뜰로 가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나에겐 모드슬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나쁜 짓에 빠져들어서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낸 적도 있는 친구죠. 예전 언젠가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도둑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그들이 훔친 물건을 팔아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비밀을 몇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진실되게 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 비밀을 알려주면 그가 그 보석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그에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호텔에서 누나의 집으로 오는 동안 경험했던 격정과 불안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검문에 걸려 몸수색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 보석이 내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상황에서요. 나는 잠시 동안 벽에 기대서 내 발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탐정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요. 몇 주일 전 누나가 나한테 말한 것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신의 거위 중 한 마리를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는 누나가 언제나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거위 하나를 골라서 그 안에 보석을 넣고 킬번으로 같이 가져가자고 생각했어요. 뒤뜰에는 작은 나무 우리가 있었는데 나는 거위 한 마리를 그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가장 크고 통통한 하얀 거위였어요. 꼬리에는 검은 줄무늬가 있었고요. 나는 그것을 잡아서 부리를 억지로 열고 목구멍 안으로 보석을 밀어넣었어요. 내 손가락이 닿는 한 최대한 깊숙이 밀어넣었죠.
거위가 꽥꽥거리는 소리를 냈고 나는 보석이 목구멍을 통과해서 깊은 내장 속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위가 날개짓을 하면서 발버둥 쳤고 누나가 뒤뜰로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나를 보면서 말을 하는 사이 그 거위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다른 거위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 거위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제임스? 누나가 물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요. 예전에 누나가 말한 적 있잖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 한 마리를 주겠다고. 그래서 가장 살찐 것이 어느 것인지 만져보고 있었어. 그렇구나. 누나가 말했어요. 아니, 내게 줄 것은 따로 챙겨놨어. 제임스의 거위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 저쪽 멀리 있는 커다란 하얀 거위지. 모두 26마리가 있는데 저것이 내 것이야.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 것이고 나머지 24마리는 시장에 팔 것들이지. 고마워, 누나.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거위는 모두 누나한테는 똑같을 테니까 나는 방금 전에 만져본 것을 가지고 싶어. 아니, 네 것으로 챙겨놓은 것이 1kg은 더 무거워.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너를 위해서 살을 더 찌워놨거든. 아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저것을 가져갈게. 지금 가져가고 싶어. 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렴. 원하는 대로 해. 그녀가 삐진 듯 말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위가 어떤 거니? 저기 흰색 거위,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 저기 무리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좋겠어. 그래, 알았어. 그 거위를 죽여서 가져가. 그리고 나는 누나가 말한 대로 했죠. 홈즈 씨. 그리고 그 거위를 들고서 힐번까지 갔어요. 나는 친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털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가 숨막힐 정도로 크게 웃더니 칼을 들고 거위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무너졌어요. 아마도 뭔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나는 거위를 친구네 집에 놔두고 누나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뒤뜰로 갔어요. 거기에는 거위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위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누나? 내가 소리쳐 물었어요. 도매상으로 갔어, 제임스. 어느 도매상? 코벤트 가든에 있는 브레킨리치라는 도매상이야. 하지만 검은 줄무늬 꼬리를 가진 거위가 한 마리 더 있지 않았어? 내가 물었어요. 내가 고른 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말야. 그래, 제임스. 원래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위가 2마리였지. 나도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네 발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내서 브레킨리치라는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 거위들을 바로 팔았고 그는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와 다투는 것을 직접 들으셨으니까 당신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요. 항상 그는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우리 누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씩 나도 내가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곤 하죠. 그래요. 이제 나는 낙인이 찍힌 도둑이죠. 하지만 나는 영혼을 팔아서 훔쳐온 값비싼 약탈물에 손도 대보지도 못했죠. 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오, 주님 저를 굽어보세요. 그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몸을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가끔씩 그가 숨을 헐떡거리며 몰아쉬고 셜록 홈즈가 박자에 맞춰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더니 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젖혔다. 나가요. 지금 당장.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아, 정말 감사해요.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입 놀리지 말고 그냥 나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방문으로 돌진하는 소리,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리를 빠르게 뛰어가는 구두굽 소리가 이어졌다. 결국에 생각해보면 왓슨,
홈즈가 도자기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경찰의 오류와 허술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야. 만약 호너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였겠지. 하지만 지금 이 친구가 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러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소권은 중단될 거야. 아마도 지금 나는 범인은 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 친구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는 끔찍할 정도로 겁에 질렸어. 그를 감옥으로 보내면 아마도 평생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게다가 크리스마스는 용서의 시기잖아.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이하고 특이한 사건을 가져왔고 노력의 대가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아, 그래. 자네가 친절을 베풀어서 허드슨 부인을 불러준다면 우리는 또 다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조사 역시 거위가 대상이 될 거야. 크리스마스 거위 추적기.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